그렇게 기대하던 아들의 결혼식 날, 만약 아들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도 모자라 숨겨둔 아이가 3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 것 같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를 축하해 주러 온 모든 하객들에게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6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시그니엘 웨딩홀. 68세 김명자는 평생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큰아들 박선우의 결혼식이었다. 30년간 새벽 4시부터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온 그녀에게 오늘은 그야말로 꿈같은 날이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함이었다. 시그니엘 웨딩홀은 서울에서도 최고급으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천장까지 닿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웅장한 규모. 예식비만 2억 원이 넘는 이곳에서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명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물려준 한복과 금비녀를 꺼내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다. 이제 우리 선우도 가정을 이루는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박선우는 42세 대기업 전략기획팀 차장이었다. 연봉 1억 2천만 원, 강남 아파트 소유, 그야말로 성공한 아들이었다. 예비 신부 이지혜는 38세로 강남에서 프리미엄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두 사람의 만남은 완벽해 보였다. 웨딩홀 곳곳에는 하얀 장미와 백합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하객들은 모두 정장과 한복을 차려입고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명자는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랜만에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우리 선우 정말 잘생겼죠. 지혜도 착하고 예뻐요. 하지만 이상했다. 둘째 아들 준호의 표정이 며칠 전부터 어두웠다. 39세인 준호는 평소 밝고 유머러스한 성격이었는데 형의 결혼을 앞두고 오히려 침울해 보였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피곤해서요. 예식 시작 30분 전 명자는 화장실을 가려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작은 휴게실에서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3명의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8살로 보이는 첫째 아이는 까만 눈동자가 또렷했다. 6살 둘째는 형을 꼭 붙잡고 있었고 4살 막내는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세 아이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왠지 위축되어 보였다. 얘들아,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엄마는 어디 계시니? 명자의 다정한 목소리에 첫째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명자는 깜짝 놀랐다. 아이의 눈매가 어디서 본 듯 익숙했다. 특히 눈썹과 코 모양이 선우를 떠올리게 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여기 있어요. 엄마가 아빠는 못된 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빠를 사랑해요. 첫째 아이의 말에 명자의 심장이 철렁했다. 둘째도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엄마가 울면서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가요? 우리도 아빠 아이들인데. 4살 막내는 더 큰 소리로 울었다. 할머니, 우리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엄마가 자꾸 울어서 무서워요. 명자는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첫째의 눈매, 둘째의 코, 막내의 입술 모양. 모든 것이 선우를 닮아 있었다. 순간 번개가 치는 것처럼 깨달았다. 이 아이들이 선우의 자녀라는 것을.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려 가슴을 짚어야 했다. 설마 이 아이들이. 머릿속이 하얘졌다. 10년 동안 이런 손주들이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니.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30대 후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우울해 보였다. 너희들 왜 여기서 나왔어? 엄마가 신호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여자가 아이들을 꾸짖자 새 아이는 엄마 미안해요라며 엄마 뒤로 숨었다. 여자는 명자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혹시 박선우의 어머니세요? 이 질문에 명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는 김유라라고 합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다. 10년 동안 선우와 함께 살면서 이 아이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선우가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저희를 버렸어요. 명자는 충격을 받았다. 1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다는 것, 그리고 선우가 다른 여자 때문에 그들을 버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사실 저는 유부녀였어요. 남편이 있었지만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엉망될 때 선우를 만났죠. 선우도 빚이 있었고 저도 이혼 과정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도망가듯 살았습니다. 떳떳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요. 유라의 고백에 명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3년 전에 선우가 지혜라는 젊은 여자를 만나더니 갑자기 변했어요. 자신은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저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어요. 선우의 결혼식을 망쳐주려고. 명자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 본식 중에 유라가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밖에서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둘째 아들 준호가 급하게 들어왔다.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본식이 곧 시작되는데. 준호는 유라와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라 씨 아이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명자는 준호의 반응을 보고 직감했다. 그도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준호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이 아이들이 선호 아이들이라는 걸.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어머니 형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럼 너도 공범이란 말이지. 내 손주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10년 동안 나한테는 지도 새도 모르게 숨기고. 첫째 아이가 준호를 보며 반가워했다. 준호 삼촌, 오랜만이에요. 삼촌이 사준 장난감 잘 갖고 놀고 있어요. 명자는 더욱 충격받았다. 준호와 아이들이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선우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본식 시작해야 하는데. 유라의 눈이 번뜩였다. 드디어 오는군요. 그 배신자가. 선우가 들어오는 순간 상황을 파악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특히 어머니의 분노한 표정과 유라,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빠.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선우는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다. 선우야, 명자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이제 다 들었다. 10년 동안 나를 속인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까지. 바로 그때 지혜가 들어왔다. 선우 오빠 왜 여기 계세요?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지혜는 휴게실 안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특히 울고 있는 아이들과 험악한 표정의 어른들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유라가 지혜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지혜씨. 저는 김유라예요. 선우와 10년간 함께 산 사이고요. 첫째 아이가 지혜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예쁜 언니, 우리 아빠와 결혼하는 분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지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선우 오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지혜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들어왔다. 60대 중반의 이 회장은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혜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하객들이 다 기다린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김유라라고 합니다. 선우 씨와 10년간 동거하면서 이 아이 셋을 낳고 키웠어요. 이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첫째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이 회장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는 아빠의 아이들이에요. 오늘 아빠 결혼식이라고 해서 왔어요. 복도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결혼식이 1시간이나 늦어지고 있었다. 유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문 쪽으로 향했다. 이제 진짜 모든 하객들한테 알릴 시간이네요. 유라 씨, 제발. 선우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유라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복도로 나가면서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신랑 박선우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웨딩홀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유라와 아이들에게 쏠렸다.
저는 김유라입니다. 박선우와 10년간 동거하며 이 아이 셋을 낳고 키웠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이 여자를 만나 저희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웨딩홀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이 충격에 빠져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뭔 소리야? 정말이야? 아이들이 정말 신랑 아이들이야? 명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과 가족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이었다. 어머니. 준호가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다. 119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다. 웨딩홀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선우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결혼은 취소되었으며 10년간 숨겨온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아이들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상처받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 파탄이 아니었다. 한 가족의 완전한 몰락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2025년 6월 1일 서울 강남구 시그니엘 웨딩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화제가 될 것이었다. 과연 명자는 이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선우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저 명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결혼을 다시 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새 아이들을 찾아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새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편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질 것이다. 유라와 선우의 숨겨진 과거, 지혜 가족의 복수 계획, 그리고 명자의 놀라운 결심까지.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다음 편을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 VIP 병실. 김명자는 하루 밤을 새우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68세의 몸에 어제의 충격은 너무 컸다. 혈압이 200을 넘어서 의사는 최소 일주일 입원을 권했다. 하지만 명자의 머릿속은 오직 그 세 아이들로 가득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둘째 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밤새 병원에서 지새운 그의 얼굴은 초라했다. 회사에는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연락했지만 어제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이 곧 온 세상에 알려질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 주무시지 못하셨죠?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라.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준호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3년 전부터요. 형이 유라 씨와 헤어지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가끔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나만 바보였구나. 명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니? 손주들이 있다는 걸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형이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유라 씨는 유부녀였고 형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대요. 설명? 10년 동안 손주 셋을 숨기고 있으면서 설명이 어려웠다고? 그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심장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다. 간병인이 급하게 들어와 혈압을 재었다. 다시 190을 넘어서고 있었다.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같은 날 오전 10시 유라의 원룸. 김유라는 아이들과 함께 초라한 원룸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어제 결혼식 소동 이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다. 8살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우리 할머니 괜찮을까? 어제 쓰러지셨는데. 유라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김명자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오히려 10년 동안 손주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또 다른 피해자였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혀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할머니는 아마 괜찮으실 거야. 유라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6살 둘째가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예뻐해주는 것 같았어. 그죠? 4살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눈이 다정했어. 유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요즘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서 전화를 받기 망설여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유라 씨. 저는 준호예요. 박선우의 동생 목소리였다. 유라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유라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제 그렇게 충격받아 쓰러지신 분이 벌써 손주들을 만나고 싶다고? 준호 씨,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혈압이 높아서 입원 중이세요. 하지만 밤새 아이들 생각만 하셨어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대병원 로비. 유라는 고민 끝에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왔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걱정된다고 했고 무엇보다 김명자는 진짜 할머니였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병원 로비는 한적했다. 오후 시간이라 면회객들이 많지 않았다. 유라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2층 VIP 병실이었다. 엄마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 첫째가 물었다.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하면 돼. 할머니도 너희들을 처음 만나시는 거니까 어색할 수 있어. 1215 병실 앞에 도착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선우 가족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죄책감이 더 컸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김명자의 목소리였다. 유라는 아이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김명자는 어제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는 순간 눈이 반짝였다. 특히 첫째를 보며 눈물이 고였다. 얘들아, 할머니가 어제 놀라서 아팠구나. 무서웠지? 첫째가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명자의 가슴이 뭉클했다. 8살 아이가 어른을 걱정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다.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거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6살 둘째도 다가와서 말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맞아요. 엄마가 할머니는 착한 분이라고 했어요.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그럼 당연히 할머니지. 너희들은 할머니의 소중한 손주들이야. 4살 막내가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유라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런 따뜻한 장면이 10년 전에 있었어야 했는데 박선우 때문에 모든 것이 꼬여버렸다. 명자가 유라를 바라봤다. 유라야, 고마워. 아이들 데려와 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어제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너도 억울했을 거야. 10년 동안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모두 박선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같은 날 오후 4시 강남구 이 회장 사무실. 이지혜의 아버지 이 회장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 결혼식에서 당한 수모를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해결해왔다. 대형 법무법인 대표가 사무실에 와 있었다. 회장님, 박선우에 대한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까지 포함해서 최소 10억 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억. 그게 다야. 이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 놈이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100억이라도 모자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박선우 씨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재정 상태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집도 팔고 회사도 그만두게 만들어도 돈을 갚게 해야 해. 이 회장은 또 다른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박선우가 다니는 회사에 압력을 넣어 해고시키는 것. 그의 인맥을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언론 쪽도 손봐야겠어. 박선우가 어떤 인간인지 세상이 알게 해야 해. 같은 날 오후 6시 박선우의 오피스텔.
박선우는 임시로 얻은 오피스텔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강남 아파트는 이미 매물로 나왔다. 결혼 준비비와 이 회장이 요구할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개인 신상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였다. 인사팀장은 사실상 퇴사를 권유했다.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언론사, 유튜버,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 PD까지. 모두 어제 결혼식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들이었다. 선우는 거울을 보았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42년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하루였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약혼자는 이제 원수가 되었으며 회사에서도 쫓겨날 위기였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이들의 상처받은 모습이었다. 어제 웨딩홀에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형, 어머니 병원에 계셔. 아이들이랑 유라 씨도 와 있어. 뭐? 아이들이 병원에?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셨어. 형도 와. 선우는 망설였다. 지금 무슨 얼굴로 어머니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같은 날 오후 7시 병원 병실. 선우가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김명자는 침대에 앉아 첫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둘째와 막내는 병실 의자에서 준호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유라는 창가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 아이들이 선우를 보고 달려왔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조금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선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다. 얘들아, 아빠가 미안해. 어제 무서웠지? 첫째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 왜 우리를 숨겼어요? 할머니는 좋은 분인데. 선우는 할 말을 잃었다. 8살 아이가 던진 질문이 가장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명자가 차갑게 말했다. 선우야,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봐. 왜 10년 동안 나를 속였는지. 병실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모든 시선이 선우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 저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유라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저도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줄 알았어요. 10년이 지나도록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0년 동안 정리가 안 되어서 지혜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야? 유라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선우는 3년 전부터 저희를 완전히 버렸어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해도 바쁘다고만 했어요. 선우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막내가 천진하게 물었다. 아빠 우리 이제 안 버릴 거죠? 이 질문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선우는 막내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안 버려. 아빠가 약속해. 이제부터는 진짜 아빠가 될게. 명자가 선우를 쳐다봤다. 말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날 밤 11시 뉴스 속보. KBS 9시 뉴스에서 어제의 결혼식 사건이 보도되었다. 강남 웨딩홀 결혼식 중 신랑의 숨겨진 가족 등장으로 파혼이라는 제목이었다.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과 함께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최근 혼외관계와 숨겨진 자녀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온라인에서는 벌써 해시태그 시그니엘 웨딩홀 사건, 해시태그 숨겨진 아이들, 해시태그 박선호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 2, 3위를 차지했다. 댓글들은 찬반이 갈렸다. 아이들이 불쌍하다. 결혼식에서 그런 짓은 너무했다. 10년 동안 숨긴 남자가 더 나쁘다. 신부도 피해자다 등등. 유라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자신이 원한 복수는 성공했지만 아이들까지 화제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2025년 6월 3일 오전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명자가 퇴원을 강행한 것이었다. 의사는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명자는 손주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
준호야, 집으로 가자. 유라와 아이들도 함께. 준호가 놀랐다. 어머니,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집에서 손주들 밥 해주는 게 병원에서 약 먹는 것보다 나을 거야. 유라도 당황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 10년 동안 못 해준 할머니 역할을 해야겠어. 명자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했고 자신에게도 손주들이 필요했다. 오후에 명자의 집에는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명자는 아이들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유라는 설거지를 도왔다.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을 조립했다. 선우도 저녁에 찾아왔다. 아직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아빠를 반갑게 맞았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 이 회장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주부터 선우의 인생은 더욱 큰 시련에 빠질 것이었다. 과연 이 가족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회장의 복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다음 주 더욱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다. 선우의 해고, 유라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할머니의 놀라운 결단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박선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출근길에 올랐다. 지난 일주일간 언론과 온라인의 관심이 계속되면서 회사 내 분위기도 싸늘해졌다. 동료들은 그를 보면 수근거렸고 상사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과장님, 인사팀에서 찾으신다고 하던데. 선우의 가슴이 철렁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닥치니 현실감이 없었다. 42세의 해고라니.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될 줄은 몰랐다. 인사팀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다. 선우 과장,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우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징계해고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다. 퇴직금도 실업급여 자격도 없는 최악의 해고였다. 팀장님, 15년간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개인 신상 문제로 이렇게까지. 선우 과장,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까지 개인 물품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선우는 허탈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동료가 귀띔해준 정보에 따르면 이 회장이 회사 대주주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김명자의 집. 김명자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다. 할머니, 이 계란말이 정말 맛있어요. 6살 둘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너희 아빠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해줬는데. 유라는 설거지를 하며 이 광경을 지켜봤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김명자는 정말 좋은 할머니였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눈빛에서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선우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이상했지만 얼굴이 창백한 것이 더 걱정스러웠다. 선우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명자가 물었다. 선우는 아이들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어머니, 잠깐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명자와 유라는 선우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게 하고 세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징계 해고요.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유라도 충격받았다.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도 15년 근속자를 이렇게 자르다니. 이 회장이 압력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대주주들에게. 명자의 눈에서 분노가 일어났다. 그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드냐?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생계를 끊어버리는 건 너무해. 같은 날 오후 2시 이 회장 사무실. 이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선우의 해고는 복수 계획의 첫 단계에 불과했다. 회장님, 박선우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처리됐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좋아. 다음은 신용 등급 하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출 연장도 거절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언론 쪽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 회장의 계획은 체계적이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킨 다음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키는 것. 그래야 딸이 당한 수모를 갚을 수 있었다. 지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학원 운영도 중단하신 상태고요. 이지혜는 결혼식 사건 이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반토막이 났고 학원 학부모들은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 그녀 역시 박선우 못지않게 큰 타격을 받았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지혜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선우 오빠도 충분히 벌 받았잖아요. 지혜야, 아빠가 이러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만두세요. 이렇게 복수해봤자 제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회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같은 날 오후 4시 동네 은행. 박선우는 대출 연장 신청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외였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신용 등급이 갑자기 하락해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 등급이요? 연체한 적도 없는데. 정확한 사유는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우는 어리둥절했다. 연체도 한 적 없는데 갑자기 신용등급이 떨어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것도 이 회장의 작품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다. 강남 아파트 매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장님, 갑자기 매수 희망자들이 발길을 끊었어요. 온라인에 선생님 관련 기사들이 계속 올라와서. 기사요? 네, 포털 사이트에 결혼 사기꾼, 책임감 없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선우는 휴대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봤다. 정말로 자신에 대한 악성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모두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이 회장이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는 것이었다. 2025년 6월 12일 새로운 희망. 김명자의 노력 덕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박선우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것이었다. 저도 SNS에서 소식을 봤습니다. 15년 경력이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연봉은 이전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선우에게는 희망이었다. 무엇보다 김명자의 인품을 믿고 기회를 준 것이었다. 유라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김명자의 소개였다. 우리 명자 언니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믿을만해요.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일상이 즐거웠다. 학교에서도 할머니가 유명하다며 친구들이 신기해했다. 저녁 식탁에서 명자가 말했다. 봐라, 돈과 권력이 다가 아니야. 같은 날 저녁 6시 김명자의 집. 선우가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다. 해고, 신용등급 하락, 악성 기사까지. 이 회장의 복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대로 가면 아파트도 못 팔고 새 직장도 구할 수 없어요. 유라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 양육비도. 명자는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선우야, 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니? 800만 원 정도요. 결혼 준비하느라 거의 다 썼어요. 집값은 얼마에 내놨어? 5억 2천만 원이요. 대출 3억 갚고 나면 2억 좀 넘게 남을 것 같은데. 명자가 갑자기 일어섰다. 준비해라. 할머니가 나서겠다. 어머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30년간 반찬 가게 하면서 모은 돈이 있어. 그리고 이 집도 있고. 유라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 설마. 응. 처음에는 박선우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이 회장의 과도한 복수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 이 회장의 당황.
이 회장이 돈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한다면 나도 맞서 싸우겠어. 다음날 오전 10시 김명자의 놀라운 계획. 명자는 평생 모은 돈을 정리했다. 반찬가게 30년 운영으로 모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집값 1억 8천만 원까지. 총 3억 3천만 원이었다. 어머니, 그 돈으로 뭘 하시려고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우 새 사업 차려주고 유라랑 아이들 생활비도 보태주고 그 이 회장이라는 놈한테 맞서 싸울 거야.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명자의 눈이 단호했다. 노후가 뭐가 중요해? 내 아들과 손주들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명자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쌓은 인맥이 있었다. 동네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서민들이었다. 유라야, 내일부터 동네 사람들 만나러 다닐 거야. 이 회장이 언론으로 우리를 매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사람들 마음으로 맞서 싸우자. 2025년 6월 10일 김명자의 반격 시작. 명자는 30년간 다닌 시장 상인회를 찾았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정든 사람들이었다. 명자야, 요즘 뉴스에 나오던데 괜찮아? 떡집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명자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손주들의 존재를 10년간 몰랐던 일, 그리고 지금 권력자의 복수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까지. 우리는 돈도 권력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있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상인들은 명자의 30년 인품을 알고 있었다.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성실하게 장사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다. 명자 언니,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소문을 내주세요. 진짜 이야기를. 언론에 나오는 악성 기사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같은 날 오후 SNS의 새로운 흐름. 명자의 노력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시장 상인들이 각자의 SNS와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들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30년간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성실하게 장사한 명자 언니 가족을 도와주세요. 언론에 나오는 악성 기사는 권력자의 복수입니다. 진짜 피해자는 10년간 아이들을 혼자 키운 엄마와 아이들입니다. 특히 한 상인이 올린 사진이 화제였다. 김명자가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까지 데려다준 모습을 찍은 10년 전 사진이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권력자들의 복수는 너무해, 서민들끼리 뭉쳐야 해, 아이들이 불쌍하다. 같은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연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전국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부모 가정,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김명자 가족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힘내세요. 권력자들의 갑질에 맞서 싸우는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뭉쳐야 살 수 있어요. 온라인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여론의 변화를 감지하고 당황했다. 자신이 권력으로 서민을 탄압하는 악력이 되어가고 있었다. 회장님, 온라인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뭐가 문제야? 김명자 씨가 30년간 쌓은 인맥이 SNS로 확산되면서 회장님이 서민을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화가 났다. 단순한 복수가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 박선호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지만 이미 판세는 기울어지고 있었다. 김명자의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해. 선우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 나이에 어머니가 나서시게 해서. 미안해할 일 없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이 회장의 새로운 계획. 하지만 이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유라라는 여자의 과거를 조사해봐.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네, 회장님. 그리고 아이들 친부 관련해서도 파봐.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이 회장의 복수는 이제 김유라와 아이들까지 겨냥하고 있었다.
과연 김명자 가족은 이 새로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다음 주 유라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고 아이들의 출생 비밀이 폭로되면서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들을 지키려는 김명자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를 넘어 권력과 서민, 복수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25년 6월 15일) 오전 10시 이 회장 사무실. 이 회장 앞에는 두꺼운 조사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사설 탐정업체에서 작성한 김유라의 과거조사 자료였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숨겨진 게 있었군. 이 회장이 중얼거렸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라의 전 남편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사기 혐의로 수감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살 둘째 아이의 친부가 박선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면 완전히 뒤집을 수 있겠어. 이 회장이 비서에게 말했다. 언론사에 연락해. 특종감이라고 해줘. 탐정이 추가로 보고했다. 회장님,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진짜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이 현재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누구야? 한국전자 마케팅 이사 정민재라는 사람입니다. 유라 씨가 이혼 소송 중일 때 만난 사이로 보입니다. 이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대박 카드였다. 유라를 사기꾼으로 만들고 박선우는 바보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명자의 집. 평온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김명자는 손주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라는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고 박선우도 새로운 직장에서 첫 주를 무사히 마쳤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얘기 많이 했어요. 8살 첫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멋진 할머니라고 했어요. 명자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난 주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 여론도 많이 호전되었고 선우도 새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 3시경 준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인터넷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유라 씨 관련 기사가 떴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명자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다. 메인 화면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결혼식 난입 여성의 충격적 과거. 전 남편은 사기범, 둘째 아이 친부 논란. 기사를 클릭하자 더욱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유라의 전 남편이 다단계 사기로 수감되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아이의 친부가 박선우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시간 유라의 충격. 유라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동료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다. 휴대폰으로 기사를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유라가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전 남편의 사기 사건도 둘째 아이의 친부 의혹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상에 알려질 줄은 몰랐다. 특히 둘째 아이 문제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유라는 급하게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들기 전에 먼저 설명해야 했다. 특히 6살 둘째에게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명자와 박선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다행히 방에서 놀고 있었다. 유라야.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모든 게 사실이에요. 유라가 고개를 숙였다. 숨겨서 죄송해요. 박선우가 물었다. 둘째가 정말 내 아이가 아니야? 유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 시기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2025년 6월 15일 오후 5시 진실의 무게. 유라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10년 전 남편의 사기 사건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정민재라는 남자와 잠시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그 직후 박선우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 누구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선우와 함께 살기로 했으니까 그냥 선우 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명자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그럼 그 정민재라는 사람은 둘째 존재를 아나? 몰라요. 제가 임신 사실 자체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박선우는 충격받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다. 유라야, 둘째는 내가 키운 아이야. 친부가 누구든 상관없어.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이었다. 온라인에서는 벌써 난리가 났다. 결국 사기꾼이었네. 박선우도 바보.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7시 아이들의 반응.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특히 6살 둘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학교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우리 이야기 봤다고 하는데 유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8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둘째가 천진하게 말했다. 엄마, 내 진짜 아빠가 다른 사람이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모든 어른들이 말을 잃었다. 김명자가 둘째를 안으며 말했다. 얘야, 진짜 아빠는 널 사랑하는 사람이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박선우도 무릎을 꿇고 둘째와 눈을 맞췄다. 둘째야, 아빠는 내가 누구 아들이든 상관없어. 넌 아빠의 소중한 아들이야. 하지만 둘째의 표정은 혼란스러웠다. 6살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5년 6월 16일 오전 예상치 못한 방문자. 다음날 오전 김명자의 집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섰다. 한국전자 마케팅 이사 정민재였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에 명품 정장을 입은 그는 명백히 상류층 출신이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유라가 나가보니 10년 만에 보는 정민재였다. 그는 어제 뉴스를 보고 찾아온 것이었다. 유라씨, 오랜만이네요. 민재씨, 어떻게? 뉴스 봤어요. 그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일까요? 거실로 들어온 정민재를 보고 김명자와 박선우는 긴장했다. 특히 둘째가 정민재와 닮은 점들이 눈에 띄었다. 코 모양과 귀 모양이 확실히 달랐다. 정민재가 말했다. DNA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만약 제 아들이라면 책임지고 싶습니다. 유라는 당황했다. 민재씨,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10년 전에 제가 몰랐다면 할 수 없지만 이제 알았으니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같은 날 오후 가족회의. 정민재가 떠난 후 가족들은 심각한 회의를 가졌다. DNA 검사를 받을 것인지, 받는다면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박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상관없어요. 둘째는 이미 제 아들이니까. 유라는 걱정이 많았다. 만약 정민재가 친부로 확인되면 둘째를 데려가려 할 수도 있어요.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10년 동안 키워온 아빠가 따로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친부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정민재가 경제력이 훨씬 좋다는 점이 불리했다. 첫째가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다. 둘째랑 헤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4살 막내도 둘째 형이랑 계속 같이 살 거야 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2025년 6월 18일 DNA 검사 결과. 3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정민재가 둘째의 친부였다. 확률 99.9%. 검사 결과를 받아든 정민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10년 동안 제 아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네요. 그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 협의를 요청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유라는 절망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둘째는 이 가족에서 행복해요. 하지만 제가 친부인 이상 책임져야죠.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박선우가 나섰다. 민재 씨 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정민재의 마음은 굳어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아들에 대한 부성애와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날 저녁 이 회장의 만족. 이 회장은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며 만족해했다. 김유라는 과거가 폭로되어 신뢰를 잃었고 박선우는 둘째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가족이 분열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면 완전히 끝장낼 수 있겠소. 이 회장이 중얼거렸다. 그는 정민재에게 접촉했다. 둘째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물론 대가는 있었다. 김유라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2025년 6월 20일 김명자의 결단.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김명자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정민재와 직접 만나 대화하기로 한 것이었다. 민재 씨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둘째를 보세요. 정말로 이 가족을 떠나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김명자는 둘째가 형제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가리켰다. 세 아이는 서로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10년 동안 함께 자란 형제를 떼어놓으면 누가 행복할까요? 정민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고민에 빠졌다. 혈연은 중요하지만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진짜 부모는 아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2025년 6월 22일 예상치 못한 해결책.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정민재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양육권은 포기하되 정기적으로 둘째를 만나고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저도 아이의 삼촌 같은 존재로 남고 싶어요. 가족을 해체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라는 감동받았다. 정말 고마워요. 둘째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박선우도 안도했다. 민재 씨 둘째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생긴 거네요. 김명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가족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날 밤 이 회장의 분노. 하지만 이 회장은 분노했다. 자신의 계획이 또다시 무산된 것이었다. 김명자라는 할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버렸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군. 이 회장이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자신의 딸 지혜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다음 주 이지혜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면서 모든 상황이 다시 한번 뒤바뀔 것이었다. 과연 김명자 가족의 평화는 계속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혈연과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권력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의 끈끈함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2025년 6월 25일) 오전 9시 이지혜의 펜트하우스. 이지혜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식 파탄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다. 특히 김명자 할머니가 보여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권력이나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 사랑으로 모든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과도한 복수를 하고 있는지도 깨닫기 시작했다. 휴대폰에는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오후 사무실로 와라. 중요한 일이 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의 복수는 이제 선을 넘고 있었다. 박선우 개인을 넘어 무고한 아이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지혜가 결심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김명자의 집. 김명자의 집에는 평온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정민재의 현명한 결정 덕분에 둘째 문제도 해결되었고 박선우도 새 직장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유라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자립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만드는 점심 준비를 도우며 즐거워했다. 특히 둘째는 정민재 삼촌이 생긴 이후 오히려 더 밝아졌다. 두 명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보였다. 할머니, 오늘 정민재 삼촌 오시죠? 둘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응, 오후에 오신다고 하셨어. 새해 장난감도 사오신다고 하고. 정민재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삼촌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고 아이의 행복을 우선시한 그의 선택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박선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요. 잘 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선우는 이제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비록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이 회장 사무실. 이지혜가 아버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 회장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법률 서류들이 가득했다. 지혜야 왔구나. 앉아봐.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박선우 놈을 완전히 끝장낼 방법을 찾았어. 아이들의 복리를 문제 삼아서 유라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는 거야. 지혜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 그 놈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10년간 다른 여자와 살면서 너를 속인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가족을 해치시키려고 해요? 이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혜야, 내가 너무 순진해. 세상은 양육강식이야. 우리를 우롱한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아버지, 저는 이 복수에 동참할 수 없어요. 뭐라고? 지난 2주간 지켜보니까 정말 잘못한 건 선 오빠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복수는 선을 넘었어요. 이 회장은 분노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저는 옳은 편을 들고 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같은 날 오후 4시 지혜의 결단. 이지혜는 아버지 사무실을 나온 후 곧바로 김명자의 집으로 향했다.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김명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민재가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소리였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여기 올 자격이 있을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유라였다. 지혜씨. 유라는 깜짝 놀랐다. 결혼식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유라씨, 할머니 계세요. 할 말이 있어요. 거실로 들어온 지혜를 보고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박선우는 특히 어색했다. 정민재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했다. 김명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지혜야, 앉아라. 무슨 일이니? 할머니, 죄송해요. 제 아버지가 너무 과하게 복수하고 있어서. 지혜는 아버지의 새로운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다. 양육권 박탈 소송,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려는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까지. 아버지를 막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이 부족해요. 박선우가 고개를 숙였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선우 오빠도 잘못했지만 이제 충분히 벌받았어요. 가족들까지 고생시킬 이유는 없어요. 같은 날 오후 6시 예상치 못한 동맹. 지혜의 제안은 놀라웠다. 아버지의 복수를 막기 위해 내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지금 여러 방면으로 압력을 넣고 있어요. 선우 오빠 새 직장에도 압력을 넣으려고 하고 유라씨 과거 문제로 양육권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요. 김명자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고마워. 하지만 내가 아버지와 어긋나게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저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요. 30년 넘게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양심에 따라 살고 싶어요. 정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에서도 이 회장의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저희 회사랑 거래 관계에 있어서 둘째 양육권 주장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더라고요.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이 회장의 복수는 이제 여러 기업과 기관을 동원한 조직적인 탄압 수준이었다. 2025년 6월 26일 연합 작전 시작.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연합이 결성되었다. 김명자를 중심으로 박선우, 유라, 지혜, 정민재, 그리고 준호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이 회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기로 한 것이었다. 지혜는 아버지 회사의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아버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기업 리스트예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법률 회사도 알려드릴게요.
정민재는 기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저희 회사 법무팀을 통해 부당한 압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명자는 여전히 서민적 방식을 고수했다. 우리는 사람들 마음으로 승부하자. SNS에서 진실을 알리고 이 회장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알리는 거야. 같은 날 오후 이 회장의 배신감. 이 회장은 딸의 배신을 알게 되자 분노를 폭발시켰다. 지혜가 적에게 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었다. 감히 내 딸이. 이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즉시 지혜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펜트하우스 월세 지원도 중단했다. 30년간 후원했던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온라인 여론이 또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딸마저 등을 돌렸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신경 쓰지 마. 더 강하게 밀어붙여. 하지만 이 회장의 고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과도한 복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그와 거래하는 기업들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2025년 6월 28일 SNS 역전. 김명자의 전략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혜가 직접 나섰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 글을 올린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 사건의 당사자 이지혜입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의 글은 파급력이 컸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의 과도한 복수는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고한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혜님이 진짜 어른이네요. 용서하는 마음이 아름다워요. 이 회장이 너무 과했어요. 여론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 회장은 이제 딸마저 등을 돌린 고집불통 권력자가 되었고, 김명자는 손주들을 지키는 현명한 할머니가 되었다. 같은 날 저녁 가족의 확장. 저녁 식사 시간 김명자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다. 이지혜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이 끊긴 후 갈 곳이 없어졌지만 당당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며칠 지낼 수 있을까요? 새 집을 구할 때까지만.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아이들도 지혜를 반겼다. 특히 첫째는 지혜 이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 박선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지혜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지혜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저도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사는 기분이에요. 정민재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혈연과 상관없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2025년 6월 30일 이 회장의 항복. 마침내 이 회장이 백기를 들었다. 여론의 압박과 사업상 불이익,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배신이 그를 굴복시켰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소송과 압력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건은 단 하나, 더 이상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김명자는 관대했다.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없고. 하지만 지혜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아버지가 먼저 사과하시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한 달 후 김명자의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박선우와 유라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정민재는 둘째의 또 다른 아버지 역할을 하며 가족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지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보람을 찾았다. 아이들은 이 모든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특히 둘째는 나는 아빠가 2명이야 라고 자랑하며 다녔다. 김명자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가장 행복했다. 30년간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은 순간이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이들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될 것이다. 권력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였다.